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찍는 영상은 2025학년도 경희대 정시 모집 결과에 대한 이제 안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제 수시 관련된 이제 모집 결과를 좀 살펴봤었는데, 수시 결과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예, 정시는 이렇게 좀 따로 짧게나마 좀 영상으로 다시, 이제 찍고 올리도록 할 예정이라서, 정시 전형에 좀 관심 있는 이제 수험생들인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영상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시 요강은 지금 뭐 아직 확정된 요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안은 작년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라서 당시 이제 계획안을 토대로 한번 이제 전형 방식에 있어서 좀 몇 가지 변화가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까지 변화된 내용들까지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 이제 기준 전형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정시 모집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수 이제 많은 학교들이 자연 계열에 이제 지정하던 지정 과목들을 그러니까 뭐 기하나 미적, 과탐 이런 지정 과목들을 좀 폐지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제 변경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먼저 이렇게 제가 잠깐 화면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이 결과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최종적인 이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균치에 해당하는 결과들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건지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좀 뭐 간단하게 뭐 큐한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정시 모집 요강 작년 거를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뭐 저도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예체능은 좀 빼고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칸을 조금 넓게 잡는 거는 올해 그 일부 좀 변경이 있어서 반영 방법이 좀 변경이 있어서 변경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계열, 사회과학 계열이죠. 그 다음에 자연,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어. 네, 요렇게 좀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 편하게 이제 그 접근해보기 위해서 수능 과목에 대한 어떤 반영 비중이 영어는 계열 상관없이 모두 다 15%씩이었다는 거. 15%씩이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부터 좀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2026학년도에는요, 영어 자체의 반영 비중이 빵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쉽게 얘기하면 감점제를 적용을 한다. 감점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점제 적용해서 이제 또 다른 대학교들하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별로 이제 영어 감점을 적용을 하는데 경희대 영어 감점제는 1등급에서 2등급, 그러니까 1, 2등급은 감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부터 시작해서 2점씩인가 그렇게 감점이 되거든요. 일단 작년에 나왔던 계획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마 이 부분은 확정 요강이 나와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 2등급까지는 감점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영어에서 감점 받지 않으려면 2등급까지만 맞아 놓으면 일단 영어는 그냥 만점 처리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가지고 이렇게 변별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영어에 대한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과목들 같은 경우에 반영 비중이 어떻게 됐었냐면, 국어 같은 경우가 인문은 35%,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가 20%,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가 30%. 네, 요렇게 이제 반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30, 수학 30, 탐구 25.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수학 35, 그 다음에 탐구 30. 네,
요렇게 해서 합계 이제 뭐 100%를 이제 반영을 했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2026학년도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부분을 제가 옆에다가 좀 달리 쓸 건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영어 15% 비중이 지금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국수 탑만 가지고 이제 100%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기 좋게 이 15%를 그냥 3등분하면 5%씩이라고 놓고 보면 되니까 기존의 반영 비중에서 5%씩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같은 경우는 40,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25,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는 35%, 이렇게 이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계열은 국어 35, 수학 35, 탐구 30,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5, 국어 25, 수학 40, 탐구 35. 네,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유불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하면은 조금은 영어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변경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관심 높은 그 한의의 입문, 여기 이제 경희대 한의학과는 입문과 자연계열 분할 모집을 하는데 한의의 입문 모집 단위가 올해는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하나 더, 작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정 과목 같은 게 이제 좀 폐지가 되면서 인문 같은 경우하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사탐을 응시한 친구들이 인문 계열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자연 계열 같은 경우 과탐을 응시한 친구들이 자연 계열 지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목당 아시겠지만 4점씩 가산점을 부여를 했었거든요. 과목당 그러니까 최대 8점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점씩의 가산점을 부여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올해 좀 변화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변화 같은 경우에 입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은 없다. 그러니까 입문 모집 단위의 가산점은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2026학년 때 좀 변화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정시 확정 요강 통해서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소소한 좀 변화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거는 진짜 수시까지 다 끝나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모집에 대한 형태는 수능 반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자료들이 이제 좀 뭐가 있을까? 전체적인 자료들을 한번 좀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경쟁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되고, 근데 저희는 경쟁률은 여기서 따로 강조해서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충원 합격까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자료를 좀 다운 받으시거나 아니면 영상 속에서 지금 보여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지정 과목이 지금 없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수학 선택 과목 응시 비율과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선택 응시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의 이제 합격 성적, 그리고 뭐 그 합격 성적을 70% 컷과 80% 평균치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탐구 선택 과목 응시 비율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작년에 이제 사탐 선택 인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제 사탐을 선택하는 인원들이 좀 늘어났고, 달리 생각해 보면 인문계열 쪽, 그러니까 뭐 옛날 표현으로 쓰자면 이제 문과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할 일은 없는데 이과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하는 비율들이 좀 늘어나면서 결론적으로 사탐이 이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는데 실제로 그런 결과치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반영이 될지 한번 그 부분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선택 과목에 대한 비율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지 내용들 한번 먼저 그 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 조금 화면 확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 수시 모집할 때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율전공도 있고 자유전공도 있는데 자율전공은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을 얘기하고요. 자유전공이라는 건 이제 국제 캠퍼스.
자유전공을 얘기를 하는데, 자유전공, 국제캠퍼스 자유전공은 사실 이제 2025학년대 신설이 된 모집단이었고, 그다음에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모집 인원 자체가 작년에 이제 자유전공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올해 모집 인원은 최종적으로는 아직은 뭐 정시 확정 요강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나오는 걸 보고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자유전공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이제 지원할 수 있었을 테니까 전체 지원자들의 수학 선택 과목 비율을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자율전공이든 자유전공이든 확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 같은 경우는 자연 쪽, 자연계열 쪽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했을 텐데 전체 합격자들의 이제 최종 등록자라고 했으니까 최종 등록자들의 지금 비율을 한번 보면 확통 선택 비율은 20%를 넘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미적과 기하 선택 인원 비율이 80%를 지금 넘겼다는 얘기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그 자연계열 쪽 수험생들이 좀 더 유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수학에서 지금 자율이나 자유전공 같은 경우 지금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이 응시를 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옛날 로직대로 따라간다면 과탐 선택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한번 보면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탐 선택 인원 비율이 23.9, 과탐 선택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 결과치만 놓고 봐도 기존의 그러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문과 이과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없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냥 편의상 문과 이과로 말씀드릴게요. 인문 쪽이 문과, 자연이 이과. 그럼 문과 친구들이 지금 미적과 기하를 선택했을 리가 없었을 거고 실제로 그게 확실하게 미적 기하를 선택할 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뭐에서 확인해 보면 되냐면 과탐 선택 인원 비중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맞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한 친구들이 22.7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문과 친구들이 사탐 하나에 과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이과 친구들이 과탐 하나에 사탐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컸기 때문에 뭐 100%는 아니겠지만요. 요 두 가지의 수치, 즉 과탐과 사탐, 과탐 1 플러스 1 조합을 선택한 인원들은 자연계열 수험생들, 즉 이과 수험생들이라고 가정해놓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 확통을 선택한 인원이 19.3, 그런데 그 19.3에 사탐 선택하는 친구들이 23.9%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인문 쪽 수험생들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자유전공 그 국제 캠퍼스 지금 자유전공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탐 선택 인원 비율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사탐과 과탐 선택 비율이 46.4, 사탐 선택 비율이 46.4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요 비율 자체 두 개의 비율을 합치면 이거는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될 테니까 지금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이제 과탐만 선택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사탐을 선택했던 친구들 또는 사탐만 선택하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확실히 작년에 사탐 선택 인원 비율들이 높았다는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추세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탐에 대한 준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문 이제 영문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국문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자연계열 친구들이 넘어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통 선택 인원 비율들이 워낙 많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뭐 문과 쪽 과목이라고 하는 영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확통 선택하는 비율들이 좀 높았고요. 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0% 사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학, 철학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탐을 선택했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미적이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특히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확통이 58.3이면 나머지 지금 미적과 기하 합쳐서 지금 거의 42%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계열 수험생들 중에 일부도 분명히 사탐 선택하고 그리고 철학 사학과를 지원한 케이스들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문 쪽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탐 선택 인원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 지금 5.6% 과탐도 있다는 걸 보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적 선택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네, 사탐 하나, 과탐 하나니까 이 5.6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런 거 감안하면은, 네, 자연계열 친구들도 이제, 학과 같은 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과 쪽의 학과들도.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게 교차 지원이 가능했을 때는 그래도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문 쪽으로 이제 넘어온다고 했을 때 주로 경영학과나 회계학과나 이런 학과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지원했었는데 지금 추이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교차 지원이란 말을 쓰기도 조금 애매하게 그냥 진짜 이제 통합형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이제 지원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문과, 뭐,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사탐 선택 비율이 이제 뭐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그런다 치더라도, 네,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들어오니까, 네, 확실히 이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죠. 요 밑에 이제 주로 사회과학 계열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탐 선택 인원 비율도 좀 제법 있고, 사탐과 과탐 선택한 비율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돌려보면, 순수하게 위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문대학이나 문과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 사탐 선택 비중이 그냥 뭐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사회과학 계열 쪽으로 오다 보니 네, 실제로 이제 사탐만 선택한 친구들의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탐 선택 비중이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면 네, 확실히 이제 뭐 교차 지원에 대한 추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계열 친구들이 문과 쪽으로 이제 학과를 지원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수학에 좀 강점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로 사회과학 계열이었을 텐데 그 경향성은 그렇게 낮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문계열 쪽, 그러니까 문과대학이나 이제 뭐 그 어문계열이나 사학이나 철학 쪽 같은 문과대학 쪽도 적당히 이제 좀 지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모집 단위들도 한번 보면, 네, 이제 나머지 문과, 인문 쪽 학과들 같은 경우에, 네, 여전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탐 선택 비중이 뭐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문과 친구들이 과탐을 선택해서 합격할 일은 그렇게 높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과연 자연 계열을 지원한 친구들의 사탐 하나, 과탐 하나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 이것도 일단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워낙 이제 그 성적대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과탐 두 과목을 선택을 해야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현재적으로 과탐 두 과목이 많기는 하겠으나 그래도 사탐 선택 비중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지 그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놀랍게도 이 수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사탐을 두 개 과목을 선택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네 5.3%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대학 쪽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뭐 과탐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공대 쪽 같은 경우 한번 좀 놓고 보면 공대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기하나 미적에서 그냥 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요렇게 간간히 네, 사탐을 지금 선택하는 인원들,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인원들이 좀 보입니다. 그죠? 그런 비율들이 뭐 높진 않으나, 분명히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과탐 선택한 인원들이 오히려 사탐 두 개 과목 선택한 인원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인문 쪽의 학과인데,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공대 쪽들 한번 살펴보면 원자력공학과 3.6, 그 다음에 신소재 2.9, 사회기반 2.8, 그 다음에 건축공학 5.6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갖춰져 있고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니까 한번 자료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좀 어떤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 어떤 특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네 정리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입결을 좀 살펴봐야 되니까 네, 화면 잠깐 멈췄을 때 이걸 옮겨놨어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조금 화면을 옮기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능 선택 과목만, 지금 수능 선택 과목만 놓고 한번 경우의 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적으로 인문 쪽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과 실제로 이제 결과치도 보면 아시겠지만 사탐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연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은 조금 나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수학은 어쨌든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 압도적으로 많긴 했었겠죠. 합격자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한 친구들이 제법 좀 있었는데, 이 조합들이 이제 지금까지 통계치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과탐 두 과목에 순수하게 기하 미적까지 선택한 친구들은 그냥 고민할 거 없이 그냥 공대 또는 그냥 자연계열 쪽으로, 자연과학대 쪽으로 그냥 지원을 해서 승부를 봤습니다. 실제로 가산점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겠죠. 근데 문제가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결론적으로 자연계열이나 공대 쪽도 있지만 아까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인문 쪽을 염두에 두고, 인문계열 쪽을 염두에 두고 지원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순수하게 지금까지 인문 쪽으로 남아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6학년도 같은 경우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는 지금 고3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5만 명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는 게 지금 특징입니다. 물론 이 친구들의 상당수가 수시로 빠지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정시 이제 전형으로 이제 쏟아져 나온다고 했을 때, 기존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공대 쪽이나 자연계열 쪽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겠지만, 인문계열 쪽은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런다고 해서 작년처럼 인문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이 사탐을 선택했다고 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진짜 이제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합격을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조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합격자들의 성적대를 한번 좀 이제 대체로 좀 살펴보면요. 이제 여기 우리가 좀 이제 그 지표들을 볼 때 확인하셔야 될 게 70% 컷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80%라고는 되어 있지만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컷이 아니라 컷 평균이 아니라 컷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등부터 시작해서 10명을 뽑는다. 그건 10등까지 있으면 컷이라고 하는 거는 7등의 성적이 얼마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상위 80% 평균이라고 한다면 1등부터 10명까지,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8등까지의 성적을 종합해서 인원수대로 나누면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컷과 컷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서로 비교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율전공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모집 인원이 규모가 이제 좀 더 커졌는데, 자율전공 같은 경우 70% 컷이 89, 국수탐 평균이 89 정도. 그러니까 영어 등급 평균 아마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사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2등급인 친구가 합격했다면은 국수탐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얘기고, 영어 1등급인 친구는 뭐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달리 생각해보면 국수탐 평균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 보정값이 대략 영어가 1, 2등급 정도 사이가 가장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3등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탐 평균이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마 2026학년도의 정시 전형에서 영어를 이제 감점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1, 2등급에서 이제 편차를 두지 않았던 거는,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1, 2등급 안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1, 2등급은 그렇게 편차를 크게 두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국수탐에서
반영 비중이 이제 좀 모집 계열들마다 반영 비중이 좀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잘 염두해 주셔서 국수탐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89,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자율전공은 있었기 때문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90.17이 평균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등록자 이제 상위 80% 평균을 보면 국수탐 평균이 90.37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국수탐 평균이 91.27 정도였었습니다. 91.27.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국수탐 평균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떨어졌죠. 조금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 자율전공 자체가 일단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점, 그런 점들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자율전공 같은 경우는 90.83. 요건 이제 국제 캠퍼스 이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긴 이제 뭐 신규 모집단이었으니까 그냥 이 자체가 새로운 입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문 같은 경우, 자, 이제 국문 같은 경우는 86.33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이전 연도에 87.17 정도였었으니까, 네, 이제 조금 더, 조금 이제 그 점수대가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치는 86.85, 이전 연도 평균치는 88.36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문이 지금 86이고요. 이전 연도 87.67이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80% 평균 같은 경우는 86.61, 이전 연도 88.56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업무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씩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응용통 번역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이전 연도가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전 연도가 86.17, 그리고 80% 평균 자체는 87.44였는데 아주 소폭으로 조금씩은 올랐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학과 87.33. 네, 그냥 뭐 이거 두 개를 지금 다 비교하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그냥 70% 컷만, 요 컷만 가지고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볼게요. 하나씩 전년도 거하고만 비교해서. 사학과가 지금 87.33이고 이전 연도가 88.33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사학과는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가 85.83, 이전 연도 87.50이었는데 70% 컷은 좀 제법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100분위 점수로는 조금 하락폭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85.67, 전년도하고 동일했습니다. 85.67은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가 85.50, 이전 연도 84.83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어가 83.5, 이전 연도가 러시아 같은 경우가 84.83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스페인어하고 러시아어는 동일했거든요. 70% 컷이.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조금 러시아어는 또 하락했습니다. 중국어는 85, 이전 연도 84.67이었으니까 얼추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많으니까 좀 더 줄여서 갈게요. 이제 좀 변화폭이 좀 큰 데가 있으면 큰 데만 좀 찾아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 학과가 지금 84.5, 이전 연도 85였으니까 거의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국어 학과 같은 경우는 83.17, 이전 연도 84.33. 네, 얼추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좀 살펴봐야겠네요. 83.67, 이전 연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86.50이었는데, 네,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연도가 뭐 어떻게 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이제 편차가 한 3 정도, 2에서 한 3 정도 생기면 그 중간값 정도 어딘가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략 한 84, 85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외교는 89.83, 이전 연도가 비슷했습니다. 이전 연도 90.5였는데 뭐 비슷하게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학과 89.5, 역시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89.17.
사회학과 89, 네,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고요. 경제학과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뭐 크게 편차 안 생겼고요. 무역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비슷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미디어학과까지는 뭐 대체로 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수학 반영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학부들이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89 정도, 89에서 한 90 정도 사이가 70% 컷이었다라는 거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영, 회계, 빅데이터 응용 같은 경우, 자 경영이나 회계나 이제 빅데이터 응용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대체적으로 한 90점이 조금 넘어갔었는데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스피틸리티 경영학과가 이전 연도 88.67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대체적으로 사회과학 계열은 대략 이제 한 90 정도, 요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그래도 이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 우리 아까 그 수능 선택 과목을 놓고 봐도 여기 지금 자연계열 수험생들도 제법 많이 응시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응시했다라는 거는 수학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인문 모집 단위들보다 좀 높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점수 관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리 푸드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70% 컷이 89.83 정도 나왔는데 역시 전년도하고 뭐 비슷했습니다. 88.89인데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크게 편차가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엔터테인먼트도 89, 이전 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호스틸리티 관광학과 같은 경우가 87.83, 이전 연도 88.50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가족학과가 네, 86, 이전 연도 87.17, 뭐 비슷했고요. 주거환경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주거환경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의상학과도 역시 뭐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리학과가 조금 떨어졌네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 88.67, 이전 연도 지리학과 인문 쪽이 90.17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우리 아마 배치표 상위에서 제가 확인했던 것도 조금 떨어진 점수대로 나왔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리학과가 지금 점수가 조금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식품영양 네 비슷했습니다.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쪽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대략 뭐 큰 편차 없이 89에서 한 90 정도, 요 정도 사이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한 70% 컷이 88.5, 88.8, 그 다음에 뭐 90 정도 나왔으니까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편차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100분위 수준만 이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그 유튜브에도 이제 댓글로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이제 뭐 보통 몇 등급이냐? 그러니까 사실 정시는 등급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 굳이 등급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제 88이 딱 2.0이니까 한 89, 90 정도면 1.8, 1.9등급 정도? 네, 그렇게 이제 등급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학과 자연계열도 87, 이전 연도 87.5였으니까 거의 뭐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 그 디스플레이 학부 같은 경우 88.6, 이전 연도 이제 정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당시가 91.50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떨어졌으니까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선호도 굉장히 높은 학과라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 돼도 한 90, 91 정도는 진짜 나와야지 합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자공학이 지금 90 정도 나와 있죠. 전자공학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90.17이었으니까 비슷했고, 반도체공학 89.83, 전년도 90.17이었으니까 네, 역시 비슷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체의공학 89.17, 이전 연도 89.67이었으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컴공, 네, 여전히 점수가 높죠.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전 연도 91.17이었는데, 네, 1.17 정도 떨어졌으니까 컴공도 일단 올해 다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 네, 좀 더 여지를 좀 남겨놓은 것 같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점수가 좀 떨어졌어요. 이전 연도 인공지능이 한 91.0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88.17이면 역시 제법 떨어졌기 때문에 요 뭐 불과 100분위 한 2.3점이 무슨 큰 차이냐? 아,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컨공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입결 상승을 좀 염두해 두시고 가뜩이나 이제 올해 인원도 많아졌는데 입결 상승이 이제 예상해서 상승을 예상해서 좀 살펴보셔야 된다. 요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융합 전반적으로 좀 컴퓨터 쪽이 좀 떨어지긴 했네요. 여기도 전년도에 90.5 정도 나왔는데 그때보다 좀 떨어졌고, 자, 그 다음에 한양학과 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93 정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약과학과가 89.5, 전년도 90.29였으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비슷했습니다. 네, 간호학과도 얼추 비슷하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88.17. 네, 이전 연도 87.67하고 비교해 보면 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한의과 인문 지금 98.33. 상당히 이제 높죠. 매우 높은 이제 등급이고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한의학과 입문이 96.83이었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더 점수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일단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 88.67, 이전 연도 89.5였으니까 그때보다는 네, 조금 떨어졌고요. 산업경영공학이 89,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89. 원자력공학 89, 원자력공학 이전 연도 88.33이었는데 네, 거의 뭐 비슷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화공이 89.5, 이전 연도보다 떨어졌습니다. 91.5.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학과인데 네, 화공이 좀 떨어졌으니까 화공 역시 올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남겨놓은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소재가 90, 사회기반 시스템이 87.67, 뭐 비슷했습니다. 이전 연도 87.83이었으니까 네,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건축공학 88, 이전 연도 87.5 거의 비슷했습니다. 환경공학은 좀 더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86.5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보다는 좀 더 올라갔고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한데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제 예상치니까 그건 뭐 나중에 실제로 이제 수능 끝나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건축학과 같은 경우 86.67, 작년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88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응용수학, 응용물리학 대략 한 88점 조금 넘게 나왔었는데 뭐 비슷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과학이 지금 88, 우주과학도 역시 비슷했고, 그 다음에 유전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네, 정시에서도 상당히 점수가 좀 높죠. 90.5. 이전 연도 유전생명공학이 89.67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네, 더 높아졌습니다. 네, 89.67보다도 지금 더 높아져서 90.5. 90.5는 네, 계속 이제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생명은 네, 얼추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융합바이오 신소재 네, 86.83. 이건 아마 이제 학부 변경이 좀 있어서 요건 이제 새로 요 모집 단위 점수 정도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네, 좀 낮게 보여서 여긴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 88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냥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88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된다.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마트팜 과학과 같은 경우가 89.33, 전년도하고 비슷했습니다. 88.50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 자, 의예과. 자, 98.5. 이전 연도가 98.67. 의예과 작년에 확실히 의대 정원 증원이 되었던 게 확실히 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의과 96.5 자연. 자, 이전 연도 97.67이었는데
네, 그냥 뭐 도미노 현상처럼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고 의대 정원 증원이 그다음에 치의학과 96.83 이전 연도 97.33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약학과가 95.33 이전 연도 96.0 정도 나왔으니까 여긴 특히 우리가 이제 어차피 올해 의대 정원 증원은 다른 지방대학교들도 사실 이제 물 건너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결치를 보시기보다는 2024 입결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그 밑에 실기 쪽, 예체능 쪽 관련된 부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살펴보시고 뭐 실기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부분까지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형 위주로만 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어쨌든 정시가 이전 연도에 비해서 더 치열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점수 산출 방식이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각 계열에 맞추어서 가중치가 높은 영역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런 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뭐 궁극적으로 수능이 내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 점수에 맞춰서 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학과를 선택할 때도 그냥 어차피 지금 모집 단위별로 이제 각 수능 영역에 대한 가중치는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 점 충분히 고민하시고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시 변수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수능이 끝나야지만 알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해서 2025학년도 경희대 정시 모집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은 리뷰는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는 또 다른 대학의 입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